준비되는 동안 사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회사 소개를 안 해주셔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그 네이버가 출자를 해서 이렇게 만든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고요. 한 2년 정도 됐고, 저희가 하는 일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직접 저희가 투자를 해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뭐 그 이런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외에서 오는 스타트업 이런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스타트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많은 이런 이벤트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정부나 미디어 같은 데도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고,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제언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그 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에 건기가 오면 물소떼들이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새로운 물가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거의 이제 수백만 마리 정도의 물소가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우두머리 물소가 앞에서 이제 물소떼를 이끌고, 좀 힘이 센 수컷 물소들이 이제 좌우에서 그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수비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수만 마리 물소가 가다 보면 사실 중간에 있는 물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물소떼들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기업을 다녔을 때 느꼈던 기억은, 제가 그 물소떼 가운데에 있는 한 마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좀 더 보장된 삶을 살고는 있지만, 한 번은 그래도 이 물소떼 밖으로 벗어나가서 좀 새로운 길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서스럼 없이 저희 센터장님께 좀 곤란한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유익한 정보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펀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그 투자자들한테 가서 펀딩을 받을 확률이 90%가 넘어가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스타트업을 하는데 뭐 창업 비용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펀딩 시스템이라든지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그 유대인한테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 꼭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면은 다 펀딩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건 어디까지나 이게 그 될 만한 그런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들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아이디어나 이런 능력 자체가 여기에 투자를 해주면은 얘가 좀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될 때 이렇게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한국은 워낙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많은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가서 일단은 뭐 초기 창업 지원금을 이렇게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은 창업 경진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좀 잘해서 상금을 받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자기 돈과 이런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받아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 되고 약간 이런 좀 이 아이디어와 뭐 이런 팀이나 공동 창업자가 이렇게 되면 엔젤 인베스터들을 만나죠. 그래서 엔젤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한국은 그런 엔젤들이 솔직히 그렇게 두텁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런 것은 그냥 친척이나 뭐 어떻게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받거나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몇 천만 원을 투자받거나 아니면 뭐 1, 2억을 투자받아서 회사를 이렇게 좀 키우고 가다가,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요새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엑셀러레이터 같은 데 딱 들어가면은,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돈을 한 보통은 4, 5천 정도 투자를 하고 지분을 한 4%, 5% 정도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 회사가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죠. 멘토링을 해주고 이렇게 푸시를 해서
3개월 뒤에 어느 정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데모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발표를 하면은 거기에서 좀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도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그 후속 투자로 이제는 제품을 낼 수 있을 단계까지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 일종의 초기 단계를 그 초기 투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시드 펀딩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본격적으로 내고 마켓 쉐어를 올리기 시작하는 단계를 시리즈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리즈 A부터는 좀 제대로 된 벤처 투자자들이 넣어줘서 10억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돈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소프트뱅크라든지 뭐 스톤브리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된 데서 그렇게 투자를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돼서 정말 이 제품이 성장을 하고 잘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진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리즈 B 단계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대개 수십억에서 한 50억 뭐 이 정도고, 그렇게 되면 한 회사가 한 벤처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앞에서 투자를 해줬던 벤처 투자자가 리딩을 한다 그래요. 끌어주면서 이렇게 다른 VC들이랑 해서 연합으로 우리 20억씩 세 군데서 넣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시리즈 C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고요. 그런 벤처 투자자들은 이 성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대개는 이 흑자는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회사가 성장을 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투자를 받고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본인이 만드신 그런 제품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선보이고, 이런 투자자들을 일단은 계속 퇴짜를 맞더라도 많이 만나시고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거 고쳐가면서 자기 잘못된 점 그리고 부족한 팀을 이렇게 하면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를 질문하셨는데 10개를 대답을 해주시네요.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여자분. 한국에서 우버처럼 저희 한국 국내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막혀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 말씀하셨던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새로 이제 스타트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할 나라의 제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법과 제도를 그 스타트업 하는 회사 내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하신다고 할 때 저도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VC들한테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규제를 이길 수는 없어요. 법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으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 법 체제가 바뀔 것 같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핀테크 쪽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규제가 있고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규제를 다 풀어줄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그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국제 송금이, 한국은 국제 이런 그 송금은 다 은행만 할 수 있다라는 거의 방침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재부가 이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하고 이런 환전업 개편 방안이라고 내세워서 일반 그런 사설 환전소나 심지어는 이런 핀테크 회사들도 환전을 이런 송금을 하는 것을 약간 열어준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그런 식으로 이 바뀔 게 기대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 같은 그런 틈새를 보고 그걸 미리 준비하셔서 딱 그때 법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법이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1월부터 지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 이퀴티형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거를 시작을 하려고 많은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네, 혹시 또 질문? 예. 마이크 좀 이쪽 앞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성공을 할 수는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놓고 실패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제가 듣기로는 뭐 벤처 캐피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말도 어디서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99년도에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 창업과정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99년이 스타트업 이게 완전히 피크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간 클래스가 한 20-30명 정도 한국 분들 같이 갔는데 그때 같이 공부 2주 동안 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은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고, 그리고 그 바람에 갔다 와서 그냥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그 완전히 잠수 타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뭐 그게 잘 안 돼서 신용 불량자 이렇게 비슷하게 돼서 재기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암울했던 것들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연대 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다 없어지려고 그러고, 지금의 분위기상 뭐 그런 그 이 창업자들한테 불리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없어지는 좀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기는 한데,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라기보다는 뭔가 했던 게 잘 안 되더라도 지금 한국도 실리콘밸리 같은 분위기가 조금 되고 있는 것은 좋은 평판을 쌓고 실력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투자자나 시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일찍 시작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시장이 열리기 전에 너무 빨리 어떤 특이한 기술을, 모바일 메신저를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10년 전에 시작을 했다. 근데 카카오가 한 5년 뒤에 시작했는데 거기는 됐는데 그 전에 하는 거는 너무 이게 열리지 않았을 때 된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쌓고 뭐 그런 게 있는 그런 친구들은 다른 그런 스타트업 팀에 조인해서 하든지 또다시 시작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기회들을 좀 얻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용히 사라져서 안 나타나고 어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고요. 엔젤 투자자의 노예가 된 경우도 있나요? 근데 실제로? 노예가 뭔가요? 뭐가 노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네. 투자를 받은 다음에 실패가 걸로 끝난다는 거. 투자를 받은 다음에 뭐 안 되면은 그 신용 불량이 돼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갚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그런 그 기업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들은 있죠. 왜냐하면 보증을 섰다든지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은 그런 조건들은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 뭐 그런 경우에도 뭐 좀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시작해 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제가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국인 창업자가 거기 실리콘밸리에서 했는데 좀 잘 안 돼서 뉴욕으로 옮겼는데, 또 그 비즈니스 모델도 잘 안 돼서 그냥 그랬는데 거기 그냥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핀테크 P2P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또 VC에서 한 15억을 투자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 가능성이랄까, 그 친구의 그동안 했었던 그런 경험 같은 거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캐피탈에서 엔젤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았을 때 그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엔젤 투자자는 그 엔젤 투자자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는데, 그럼 그 10억은 그 사장의 빚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투자 투자로 받은 실패로 거는 빚이 아니죠. 투자로 받은 건 빚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이 돈이 급할 때는 브릿지 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게 계약서를 갖다가 불리하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 빚처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그런 엔젤이라든지 이런 거에 악덕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하고 뭐 이렇게 그 송사를 벌이고 그런 게 있지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우리가 아는 좀 알려진 데들은
해서 실패하면 그냥 그 회사를 정리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감자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 장부에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무슨 창업자한테 무슨 빚쟁이 받아내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디까지 한 투자니까, 지분 투자니까. 그러니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두 분 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투자를 하면 그 투자의 대가로 지분을 주고, 지분을 그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건 빚이 아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래서 생각만큼 뭐 요즘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예. 다만 그것보다 그 질문하신 거의 그 맥락에서 보면 더 큰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리콘밸리가 제일 적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다 그걸 극복 못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일본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의 느낌은, 거기도 실패 다 하죠. 오히려 성공하긴 더 어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은 분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 인텔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스타트업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안 되더라도 그 실력만 있고 어느 정도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거나 창업한 게 실패를 해도 계속 기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워낙 시장이 뜨겁고 탤런트에 대해서 뭐 구글이든 뭐 해서 지금 개발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도 있었는데 좀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투자금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고 그냥 회사를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팔고 드랍박스 같은 큰 회사에 들어가서 2억씩 연봉 받으면서 다니는데,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보면 두려움 없이 계속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소니나 토요타 같은 데 다니다가 나와서 스타트업 한 다음에 실패하면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못 한다는 건데, 그런 그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저는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점점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을 이제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소프트웨어가 바꾸는 세상이 되면 그 좋은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라고 하면은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뭐 99년 얘기하시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얘기하시니까, 저도 사실 99년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창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모여서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이제 어렵고 열정과 패기는 있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더 공부를 좀 하고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물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과 다시 모였는데, 문제는 몇 년이 지나서 기술력은 생겼지만 열정과 패기는 줄어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상충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열정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기술력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 열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열정만 가지고는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창업하는 데는 되게 해외에서도 잘 투자를 안 하죠. 그렇게 학생 창업을 하거나 막 그랬을 때도 실리콘밸리에서 가만히 보면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저기 스탠포드 출신의 무슨 천재라든지, 그리고 걔네들은 자세히 보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미 경험을 많이 해요. 뭐 그 이렇게 그 대학 다닐 때도 거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과 다니는 애들은 다 구글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에서라도 다 인턴을 해보고, 아니면 한 학기 쉬면서 아예 가서 그 코업으로 그렇게 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미 졸업할 때 일당백의 디벨로퍼나 이런 게 돼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동네 분위기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보고 듣고, 뭐 자기 삼촌이 무슨 스타트업에 있고 맨날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우리 같은 한국 같은 환경에서 대학 졸업할 때랑은 많이 다른 거죠. 예. 근데 한국은 제가 이렇게 받는 느낌은 요새 너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다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 파고 싶은 이런 걸 하고 이렇게 그런 그 열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하고 스펙 쌓기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회에서 원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못 쌓게 되는 거죠. 예, 혹시 뭐 또 추가로 예, 저희 마이크를 보라색 옷 입으신 남자분께 좀.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조금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게 글로벌이라는 단어로 좀 역행될 수도 있지만 현지화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창업을 한다 가정을 하면은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피키캐스트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컨텐츠 큐레이션에 관련을 해서 이제 창업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현지화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우버 뭐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 그 컨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부 컨텐츠 같은 거를 이제 좀 말이 헤매는데 저작권 같은 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공동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피키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잘 되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제 뭐 컨텐츠 뭐 큐레이션 뭐 다 베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혹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제 센터장님 이런 센터 쪽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뭐 같고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글쎄요, 그건 뭐 좀 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같은 뭐 저작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아주 탁월한 컨텐츠 큐레이션을 자동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예,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그런 보여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돈을 들여서 그런 것들 수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이게 되면은 이렇게 직접 투자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들도 또 만들어야 될 거고, 그게 딱 넷플릭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결국은 뭐 그런 이 아이디어와 뭐 이런 걸 가지고 부딪혀서 이렇게 좀 그런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만들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이라. 나중에 스타트업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뜻이 있다고 해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여건이 갖춰진다고 해도 막상 대학생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마케팅, 영업 등 다른 기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겸행해야 하는데 만약 직장 생활이 없으면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경험에서 쌓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취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쌓기 위해서 스타트업과 좀 동떨어진 거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한 경험을 통해 후에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어떤 기반을 닦고 그 와중에 공부를 겸행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사실 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학생들이 무조건 창업을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것은 스타트업을 꼭 창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스타트업 창업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를 위해서 누가 일하나요?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 자기 적성이 있고 내가 리더가 돼서 CEO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그건 안 맞고 그냥 자기는 그런 CEO를 보좌하거나 아이디어맨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대기업에 가는 것만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잘 모르는데 둘러보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이렇게 맞고, 그리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그런 이런 보스랑 같이 일하면은
대기업의 이런 경직된 수직적인 그런 문화의 대기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단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빨리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돼서 여러 가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인맥도 이렇게 얻고 그러면서 그 나중에 나라면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해보게 되면 저렇게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꼭 그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 대기업은 또 문호도 되게 좁고 그걸 이렇게 공부해서 또 안 되면은 또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생각하시고 미래를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대기업이 한 5년 뒤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예, 지금 대우조선 같은 데 보세요. 5년 전에는 굉장히 호황이고 잘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 이렇게 보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뒤에 무인 자동차가 다 상용화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세상이 돼서 갑자기 저런 내연기관 엔진 만드는 자동차는 주가가 다 바닥을 이렇게 기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저희 먼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된 게 제가 먼저 강의를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기업 중에 하나에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약간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 경쟁에서 밀려난 난민형 창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부 시책이나. 그러니까 정부 시책 발표하는 것 자체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겠다라는 논조로 나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쟤네들은 이제 경쟁에서 밀려나서 이제 저거 하는 애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하시는 일이 그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지원해 주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고맙고, 그리고 강의도 되게 잘 들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지금 기업가들이 어떤 부분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강의 초반부에 보여주셨듯이 이제 책상 하나랑 랩탑 하나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개발자라든가 기업가들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역량을 쌓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리고 서비스라든가 홍보라는 부분도 쉽게 다 그냥 플랫폼이 다 구성이 돼 있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행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전문 퍼블리셔가 없이 서비스가 성공하기는 제가 보기엔 사실상 힘든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선 기업가들이 느끼기에 자기의 코어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 자체를 지금 어려워하는지,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제 그거를 사업화하는 비즈니스적인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사회의 인식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런 외부 요인에서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힘들어하죠.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그 오픈 서베이랑 조사해서 발표한 게, 어제 발표한 게 딱 있거든요. 근데 그 제일 큰 건 자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큰 돈이 안 들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무실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창업자들의 그런 만족도나 이런 것 분위기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2년 3년 돼서 회사를 이렇게 키우기 시작을 하면 이 몇천만 원 이렇게 그 투자 받는 거랑 10억 이상씩 투자 받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10억 이상씩 투자를 받으려면은 정말로 이 어느 정도 이 제대로 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고 매출도 조금씩 난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정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수십억씩 이걸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단계가 되면은 한국에서만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 혼자서 50억 이상씩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대기업들이라든지 큰 데랑 상대를 하려면은 몇백억 단위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해외에도 어필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가 커지면은 당연히 인재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예, 인재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회사를 정말 스케일해서 하려면 마케팅 전문가, PR 전문가 뭐 이렇게 다 필요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딱 그냥 간단한 한 가지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 많으실 텐데 저희 시간이 좀 허락해주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업계를 막 먹어치우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가 시작을 하면서 콜택시 업계가 완전 초토화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드라이버라고 그 대리운전 그 업계에도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핀테크가 나오면은 저 수많은 은행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저렇게 발전을 해서 다 무인 자동차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미국에서도 참 큰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큰 전 세계적인 이런 메가 트렌드 대세를 거역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거역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산업도 보호하고 뭐 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좋겠죠. 근데 지금은 현실은 그렇게 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좀 경직된 보수적인 나라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 저희 세대들은 괜찮았고 살았고 지금 저희 윗세대들도 있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파괴적인 어쨌든 변화를 하면서 기존에 안락하게 사시던 분들의 약간 밥그릇을 건드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미국을 2009년도에 라이코스 CEO를 하러 갔었을 때는, 그때는 금융위기 바로 이후였고요. 미국의 실업률이 10% 거의 되고 다 뭐 해고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막 취임해서 이렇게 딱 들어왔었고 구조조정하고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뭐 이건 안 될 거다, 뭐 GM 같은 거 뭐 그런 거 베일아웃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비난도 많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보스턴에서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뭐 마땅히 하는 것도 없고 제가 걱정되니까 상담 좀 해주세요. 뭐 우리 딸애는 이번 러스쿨 졸업하는데 지금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 하던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올 초에 보스턴에 갔는데 그 두 분, 한 분은 한국 계고 한 분은 미국 분인데, 이 아들이 보스턴에 새로 이런 방황을 하다가 어떤 스타트업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면 자전거 타고 이런 눈만 뜨면 회사에 간대요. 너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어서. 그러면서 전혀 아들 걱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러스쿨을 하고 이렇게 졸업해서 나온 이 딸 가진 미국 분은, 그분도 사실은 이 변호사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보스턴에서 막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잘 나가는 스타트업, 상장까지 한 스타트업에 이렇게 그 딸이 인턴으로 취직을 했다가 정식으로 되고, 그래서 너무 지금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개발자인 이런 남자친구랑 지금 결혼을 해서 둘이 같이 샌프란시스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꿈에 이렇게 부풀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새로운 회사들이 다 그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버드나 MIT나 지금 버클리나 스탠포드나 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버클리에서 오신 분한테 애들이 스타트업 얼마나 관심 있냐, 그래서 almost everyone.
그래서 그걸 말리기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많은 대안을 주는 그런 사회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은 오픈을 하고 기득권을 좀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뒤에 계신 분이 질문하셨듯이 정부 규제가 문제고 혁신을 두려워하는 대기업이 문제고 중소기업에는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문제고, 다행히 교수 욕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바뀌어야지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혁신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임은 그래도 이렇게 임정욱 센터장님 같은 좋은 분이 스타트업의 한 켠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우버 같은, 그리고 샤오미 같은 기업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인간과 기술의 만남뿐만 아니라 인기론을 넘어서 인문사회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크게 박수치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과 임정욱 센터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